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캠핑, 등산,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여름 참 힘드셨죠. 폭우 아니면 폭염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람이 좀 선선해지니까 장비들 꺼내면서 하나하나 챙겨 보실 텐데, 자, 요즘에 또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조심해야 할 동물 하면 모기 정도인데 가을이 되면 꽤 다양해집니다. 가을철 야외에서 생길 수 있는 감염성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서민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응급실은 우리가 늘 사실 궁금해하는 공간입니다. 여름에 응급실이랑 가을이 되면 응급실이 조금 달라집니까? 어때요, 선생님? 사실 계절별로 내원하는 환자군의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은데 네. 계절마다 특정한 질환들이 발병하기 때문에 네. 그런 환자분들의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열경련 또는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환자들이 내원하는 환자 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조금 늘고요. 더위 먹고 오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가을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이기도 하고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벌초를 하다가 뱀에 물린다든지 또는 벌에 쏘인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서 오는 환자분들이 조금 늘고 네. 그리고 가을철에만 또 특이하게 발병하는 감염병을 앓게 되는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힌트를 주셨습니다. 가을철에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감염병들이 발병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과 네. 그리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고 그리고 설치류 여기서 말하는 설치류는 쥐인데요, 되게. 네. 네, 설치류를 매개로 하는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 네. 을 앓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 4가지가 다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텐데 사실은 이 즈음에 1년 중에 이 즈음의 시즌에 늘 언급이 되는 질환들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들어주시면 나중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쯔쯔가무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이름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오리엔타 쯔쯔가무시라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는 리케차 균에 네.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이 우리 네. 몸을 물게 되면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생긴 아이가 진드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네. 요거는 질병청에서 2023년에 발간한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네. 쯔쯔가무시증의 연도별 월별 발생률 현황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11월에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것이 나와 있죠. 거의 그냥 11월에만 아주 큰 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11월에 많다. 네, 그래서 털진드기 유충이 번식하는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 환자들이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예, 진드기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진드기가 옮기는 리케차라고 하는 그런 원인균들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쯔쯔가무시의 증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선생님. 털진드기 유충이 문 자리에 가피라고 하는 검은색 딱지가 앉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가피를 조금 설명드리면 쉽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다친 부위에 앉는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상처가 나거나 또 화상이 생기거나 피부에 손상이 당한 그 위에 죽은 조직 세포와 그리고 혈액, 삼출물들이 굳으면서 위에 딱지가 앉는 걸 가피라고 되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쯔쯔가무시 감염에서는 털진드기 유충이 깨문 자리에 강력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면서 우리 몸의 피부 세포들을 녹이게 되고 네. 그 부분에 대롱 형태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체액을 섭취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나중에 죽은 조직 세포들이 묻고 그리고 혈액이 굳으면서 검은색 딱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게 쯔쯔가무시 감염의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쯔쯔가무시 이꼴
가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100%다 가피를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동등하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네. 찌쯔가무시 감염이 되게 되면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감기. 호소하게 됩니다. 열나고 막 몸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열이 나고 열감이 느껴지고 두통, 근육통, 뭐 인후통 이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데 네. 요거는 되게 찌찌가무시 감염은 잠복 기간 1주에서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고 한 1주에서 3주 정도 안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 열나고 몸살 나서 응급실에 오시면 혹시 뭐 풀숲에 한 1, 2주 전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커튼 닫히고 몸 전체를 다 이렇게 뒤져보시는 이유가 가피를 찾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쭈쭈가무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름도 어렵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얘는 뭔가요, 선생님?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영어로는 Severe Febrile Thrombocytopenic Syndrome이라고 해서 네. 이름이 길죠. 요거의 앞에 약자들을 하나씩 따서 SFTS라고 대개는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우리 몸에 피를 빨면서 네. 바이러스를 주입하게 돼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아까는 니케차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진드기는 똑같은 거고. 네, 맞습니다. 진드기도 종류가 조금 다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찌찌가무시는 털진드기 유충이 물게 되는 거고 예. 요거는 피를 빠는 참진드기가 물게 되면 SFTS 바이러스가 주입되는 거죠. 참진드기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한 3년쯤 전인가 왜 제주도 올레길에서 그죠 이거 네, 살인 진드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예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요거는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네. 당시에 꽤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가 돼서 예. 살인 진드기라고 불렸던 그 진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제주도에 가보면 올레길 숲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진드기 조심하시라는 안내 문구가 늘 있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얘도 그럼 물고 나면서 이렇게 가피 같은 게 생기나요? 특징적인 아까 말씀드린 쯔쯔가무시 감염증처럼 검은색 가피가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물린 자국이 있기는 한데 이거 검은색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아주 특징적인 검은색 가피가 있지는 않아서 물린 네. 자국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쯔쯔가무시는 아까 11월이 피크였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얘는 어때요, 선생님? 얘는 여름철부터 매달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는데 네. 그런데 역학적으로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면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거의 다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SFTS 이름이 어려우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얘는 증상은 어때요, 선생님? 얘도 그냥 뭐 몸살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을철 열성 질환이랑 비슷하게 초기에는 감기 증상으로 뭐 열감이나 두통, 인후통, 근육통으로 시작하는데 네. 얘는 특징적으로 소화기계 증상, 메스껍거나 구토 그리고 설사 같은 증상을 함께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소화기계 증상이 있으면 조금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쯔쯔가무시보다 중증으로 이행되는 사례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이 한 19%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19%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선생님 얘는 중증까지 가게 될까요? 그래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요. 예.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출혈성 경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열이 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몸에 장기에서 출혈이 생겨서 선생님,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좀 네. 쉽게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혈소판이 감소하면 중증으로 간다 이 말인 겁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혈소판이 뭐예요?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가 다치거나 또는 출혈이 일어나는 부위가 생기면 네. 얘들이 출동해서 네. 그 부분에 응집을 해가지고 출혈을 막게 하는 세포입니다. 아, 피가 흐르는 걸 탁 막아주는 게 혈소판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혈소판이 모자라지면 피가 계속 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모질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른 뭐 출혈이 생겨 버리게 되면 네. 혈소판이 출동을 못하게 돼서 그렇죠. 출혈이 계속되게 됩니다. 아, 그럼 어디에 출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대개는 다양한 장기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자발성 출혈은 뇌에도 생길 수가 있고 간에도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외상 없이 출혈이 생기게 되면 네. 계속 출혈이 맺지 않고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하게 돼서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까지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한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진드기 질환을 지금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쯔쯔가무시랑 SFTS랑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질병 쯔쯔가무시와 SFTS는 진드기를 매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원인균을 보유한 진드기가 각자 숙주 동물에 기생하다가 네. 우연하게 사람을 물게 되면 전파되는 음.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네. 대개 이 진드기는 벼룩이나 이보다 크기가 작아가지고 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선생님 이렇게 벼룩이랑 이가 나오고 네. 진드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진드기예요. 보세요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였거든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털진드기 유충은 정말 작아서 크기가 한 1mm 정도로 네.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피를 빠는 참진드기는 네. 피를 빨았을 때는 한 1cm 정도 크기여서 보이긴 하는데 피를 빨아 먹으면 막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커진 경우에는 찾을 수가 있는데 음. 커지기 전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예, 이거 만약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기도 하나요? 대개는 사람 간의 전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없어요.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격리도 불필요한데 네. SFTS의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혈액에 직접 노출이 된 경우에는 네.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예. 시청자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예.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물린 부위를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네. 남녀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유가 있나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네. 대개 그림을 보시면 접히는 부위 그리고 풀밭에 앉았을 때 엉덩이 그리고 등, 눈 곳 막 네. 이런 곳에 많이 물리는 네. 것으로 역학적으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치료와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특정 항생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생제를 치료하면 큰 합병증 없이 대개는 잘 회복되는데 예. 드물게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폐혈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고 예. SFTS는 안타깝게도 특정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에서 빨리 대증 치료를 하는 것이 주요 치료 목표입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데 중증으로 갈 수 있고 사망률이 19%니까 네. 이건 더더군다나 병원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병원에 빨리 오신 분이랑 늦게 오신 분이랑 사망률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SFTS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 쯔쯔가무시의 경우에는 발병에서부터 진단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조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잠복기 내에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번에 추석 때 어디 성묘를 가셨는데 분명히 따끔하게 물린 것 같고 보니까 진드기 비슷한 게 뭐가 보여 그러면 이제 불안하실 거잖아요. 네. 바로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선생님 저 지금 물린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뭐 약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래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SFTS랑 쯔쯔가무시를 발병하게 하는 원인균을 보유한 진드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SFTS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에서 네. 진드기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문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현하는지 경과를 보시고 예. 증상이 발현되는 것 같다 하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렸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에 오실 일은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잠복기가 있으니까 한 2주 정도까지는 조금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열이 난다, 몸살기가 있다 하면 그때 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진드기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쥐들의 세계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얘들이 옮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가을철 야외에서는 그런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쥐인데요. 네. 요 쥐의 분비물, 요 쥐의 변이나 또는 오줌, 또 타에게 직접 노출되거나 네. 또는 이런 분비물들이 건조돼서 요 건조된 분비물의 바이러스가 공기중으로 전파돼서 우리 몸에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네. 발병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건 요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네.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에서 저희 나라에 있는 유엔군에서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대량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이군요. 네, 유행을 그때 했어서. 유행성으로 발병을 했는데 네. 회복된 환자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서 네. 분리해내고 난 뒤에 예. 포천에 있는 한탄강의 네. 이름을 따서 한탄 예.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죠. 원인균, 원인 바이러스 이름에 한글 이름이 들어간 게 이게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탄 바이러스. 부산 경남권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휴전선 근교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되게 거기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한테는 예방 접종을 모두 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도 맞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군인이나 농업 네. 종사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건 예방 접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을 거의 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유행성 출혈열이요, 선생님. 특별하게 이렇게 콩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콩팥이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주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 유행성 출혈열은 다른 이름으로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콩팥 기능 부전과 출혈이 같이 동반하는 게 요 질병의 특징입니다. 네. 요 질병은 한 6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특징적인 임상 경과를 보이는데요. 네. 처음에 발열기부터 시작해서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그리고 회복기의 5가지 네. 임상 경과를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저혈압기와 핍뇨기에 출혈도 같이 동반하고 중증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 질환은 주의를 요합니다. 예, 증상도 비슷하고 시기도 지금 보니까 선생님 비슷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얘도 11월에 거의 피크가 돼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 질환도 역학적으로 11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가을철 열성 질환은 초기에 호소하는 증상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질환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 렙토스피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설치류 또는 가축 동물의 소변을 통해서 직접 노출되거나 또는 요 감염 동물의 소변이 토양이나 물을 네. 오염시켜서 예. 거기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병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물이나 토양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늦은 여름철이나 이른 가을에 태풍이나 홍수, 장마가 오는 경우에는 네. 감염 동물의 소변이 물 속으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발병이 조금 10월, 11월에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왔어서 물이 많이 불었는데 어쩌면 그 물 안에도 얘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설치류나 가축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농축산업자 분들과 예. 그리고 야외 수상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에서 발병을 많이 합니다. 얘도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선생님 11월에 거의 피크가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질환들이 거의 다 11월에 지금 피크가 되는 경향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가을철 열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지랖 넓게 선생님 걱정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질환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증상이 비슷합니다. 네. 열이 나고 몸살기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이분들도 증상이 비슷합니다. 네. 당장 열 나는 질환만 해도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5가지가 있는데 저 지금 몸살 있고 열 나요 하면서 이렇게 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임상 양상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 임상 양상만 보고는 각각의 질환들을 구별할 수 없고 예. 가을철에 그리고 생기는 감염병이 요 5가지, 4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응급실로 열감을 호소하고 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혈액 검사, 네. 엑스레이, CT 같은 것을 모두 검사해서 네. 원인 감염 병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피가 있는지 피부를 다 들춰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이 응급실에서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상 경과 관찰을 위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감염내과에 입원해서 경과를 관찰하고 필요하면 항생제를 쓰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 때 때문에 PCR이라는 검사도 시행하고 네. 그리고 항체 검출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질환을 감별하기도 합니다. 11월에 단풍도 있을 거고 선생님 생각해 보면 네. 정말 밖으로 나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야외 활동을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밖에 많이 나가고 싶으실 텐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진드기나 설치류의 노출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네. 옷들을 입고 그리고 장신구들 착용하고 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긴 소매 밝은 옷을 입고 그리고 모자, 목수건, 장갑 그리고 목이 긴 양말 등을 네. 착용해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기 기피제처럼 진드기 기피제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들이 나가가지고 풀밭에 앉거나 누울 때에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등산 많이 다니실 텐데 네. 등산 가실 때는 조성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최대한 수풀이 우거진 산길 같은 곳은 네.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들이를 다녀오시거나 또는 등산을 다녀오셨을 때는 반드시 옷을 세탁하고 네. 그리고 샤워를 하시면서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 활동을 하고 난 뒤에 한 3일에서 3주까지가 네. 잠복기인데 예. 그 사이에 뭐 감기와 비슷한 증상, 뭐 열감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또는 목이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예.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정리를 다 해주셔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긴 바지, 긴 팔 이렇게 입고 네. 예. 그다음에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찝찝하니까 들어오면 샤워하고 옷은 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 안쪽으로 열이 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바로 오시면 되고 네, 맞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드기 쥐 넘어서서 선생님 요즘 이상하게 저는 산에만 가면 자꾸 뱀을 만납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어느 때쯤 제가 한번 날 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만약에 뱀에게 물렸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뱀에 물리게 되면 뱀은 한번 물면 재공격하는 경우가 흔하기 그래요? 때문에 뱀에 물렸다고 해서 그 종류를 확인하려고 잡으려고 하거나 근처에 계속 머무르시기보다는 예.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이 흥분해서 걷거나 뛰거나 하면 오히려 뱀독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네. 흥분하지 않고 심장의 물린 부위를 심장 높이 정도로 유지하고 네.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을 빨아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 거 해요? 지금은 권고하기로는 뱀독을 빼내기 위해서 입으로 피를 빨아서 뱉어낸다든지 네.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입으로 피를 빼내는 동안에 구강 점막을 통해서 뱀독이 더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힘껏 한번 짜보는 건 어때요? 짜거나 네. 그리고 그 물린 부위 좀 더 위를 묶거나 하는 네. 것도 권고하지는 않고 예. 심장 높이 정도로 유지하고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래요? 빨지도 말고 짜지도 말고 묵지도 말고 그냥 병원으로 와라.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 뱀 옛날에 뭐 이빨 자국 보란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 중에 독사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살모사, 그리고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모기 이렇게 4가지 독사인데 네. 겉보기로도 뱀의 겉보기로도 사실 독사인지를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네. 위에서 보셨을 때 머리가 조금 삼각형이고 그리고 동공이 타원형인 경우에는 독사에 가깝습니다. 예. 반대로 독사가 아닌 경우에는 머리가 동글동글하고 동공이 조금 둥근 모양인데 사실 물리고 난 뒤에 그 뱀의 모양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물린 부위에 네. 이빨 자국을 보고 저희가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뱀보다 더 흔한 건 사실 요즘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집들이 많아서 네. 예, 그 개에게 물렸다 내가 아니면 고양이가 되게 심하게 핥혔다 해서 상처가 꽤 깊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을 꽤 보거든요. 네. 응급처치 같은 게 필요합니까? 반려묘나 반려견에게 물렸을 때는 예. 대개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접종 시행 여부를 거의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위험할 건 없고 거의 다 그 물린 상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이빨이나 입 속에는 구강상제균 조금 더러운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물렸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면 바로 꼬매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처를 보고 조금 상처가 지저분하다고 하면 네. 항생제를 쓰면서 조금 경과를 보고 조금 뒤늦게 꼬매는 경우도 있고 또 상처가 깨끗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꼬매기도 하는데 그거는 개개 케이스마다 조금 달라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이제 밖에 나가시면 분명히 벌들이 설치고 다닐 겁니다. 네.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리 조심해도 벌에 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벌에 쏘여도 벌도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자리를 피하고 쏘인 부위에 침이 보이는 경우에는 네.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하다가 침이 더 깊게 박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되게 카드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네. 카드나 납작한 것으로 침을 피부 옆을 살살살살 긁어가면서 네. 침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대개 벌에 쏘여서는 쏘인 부위의 통증과 붓기 정도로 대개는 증상이 끝나는데 네. 한 5% 정도의 환자에서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전신적인 과민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이 갑갑한 증상이 생긴다거나 네. 또는 호흡 곤란이 있다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구토, 메스꺼움, 어지럼증 이런 전신 증상, 컨디션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 빨리 근처 응급실로 진료를 보러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증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쭐게요, 선생님. 단풍 시즌 되면 분명히 또 이 뉴스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디 뭐 북한산, 무슨 산산 이런 데 다니시다가 낙상해서 헬기가 막 뜨고 구조 헬기가 뜨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분 옆에 내가 지금 있다면 물론 119에 신고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헬기가 올 동안 내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낙상을 하고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네. 환자의 의식 수준이 명료한지 그리고 예. 출혈 부위가 어떤지 이런 네. 것들을 옆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출혈이 많이 심한 부위가 보이면 그 부분을 최대한 깨끗한 천이나 갖고 있는 수건 같은 것으로 손으로 세게 눌러서 네. 압박해서 지혈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해서 환자의 침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유지하게 하고 빨리 119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네.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네. 기다리시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워낙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모신 터라 응급실을 이용하실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환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증상으로 응급실로 환자분들이 내원하게 되는데 대개는 가슴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때 바로 응급실로 오시지 않고 네. 괜찮겠지 하고 집에서 기다렸다가 좀 더 심한 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있을 때마다 큰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실 필요는 없고 네. 주변에 있는 병원의 작은 응급실에라도 네. 진료를 보러 가서 의료진의 소견을 듣고 네.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것이 조금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응급의학적으로 가을에 조심해야 할 감염성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서민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을맞이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동물의 세계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가을에는 야외로 나가실 테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가을 야외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TV닥터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